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글쓰기 강좌 표현의 정확성을 주제로 해서 비문의 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8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물을 보게 되는 시간은 4월 18일 월요일 밤일 듯 싶습니다. 이 표현의 정확성은 모든 언어 행위, 즉 말과 글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말에서 표현이 부정확하면 이건 금방 지나가지만 글에서 부정확한 표현은 시각적으로 오래 남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은 말보다도 글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발음 문장, 적절한 어휘. 그러니까 적절한 어휘는 크게 보면 발음 문장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합해서 이 발음 문장 포함해서 크게 봐서 정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서법. 이 발을 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서법. 네? 그렇게 봐서 정서법이라고 합니다. 정서법. 그러니까 이 정서법이라는 것은 한 문자로서 한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한 문자라는 것은 글이고 언어라는 건 말이니까 글로서 말을 표기하는 바른 방법. 이게 정서법이 됩니다. 그러면 정서법, 즉 정서한다는 것은 뭐냐? 틀린 문장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틀린 문장을 뭐라고 하냐? 틀린 문장을 아예 문장이 아니다 해서 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문. 아니 필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문장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틀린 문장을 안 쓰면 그게 정서법으로 성공한 문장이 되죠. 자, 여러분들 한 문단에 비문이 하나 이상만 있어도 문단 전체의 내용 전달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번역서, 특히 유럽의 철학 번역서들을 읽을 때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거 자세히 보세요. 한 문단에 한 군데 이상의 비문이 그 비문을 만드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를 말하고 글 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러분 보기에 그 글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 책은 문장이 잘못된 거니까 그냥 던져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도의 국어 실력이 네. 꼼꼼히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글 쓴 사람이거나 번역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문의 작은 문단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 문장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그 교재 받으셨죠? 등록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교재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텐데 이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십시오.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놀랍게도 이 말을 하고 이것이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발표된 겁니다. 네. 2015년 5월 12일 청와대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 말씀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네. 비문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즉각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재는 없고 무엇보다 이런 문장은 이 문장을 발설한 사람도 나중에 읽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네. 의미 전달에 실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자 또는 필자에 대한 신뢰를 삽시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당연히 독자는 신뢰하지 않는 필자의 글을 읽으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일단 좋은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기 전에 나쁜 문장, 그 중에서도 비문을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문을 안 쓰려는 노력이 효과를 보려면 비문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비문의 종류는 그 구별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한 20개 되지만 크게 볼 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어휘 선택의 비문, 그 다음 필수 성분, 누락의 비문. 여기서 필수 성분이란 것은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필수 부사어가 있습니다. 이 부사어 중에서는 안 써도 되는 부사어가 있는가 하면 안 쓰면 안 되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또 자세히 논의할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호응 불일치의 비문, 동어 중복의 비문인데 사실 시중에 놔두는 문장들을 보면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동어 중복, 그리고 부당한 주어 공유의 비문인데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통령 말씀에는 이 5가지 비문의 유형 중에서 3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반 글쓰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동어 중복의 비문이라고 했죠. 동어 중복의 비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피동형을 부당하게 중복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 이 미디어 같은데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네.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보여지다. 네. 이게 무슨 멋있는 말인 줄 알아요? 자, 지금 이거의 형태는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 형태수 분석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예. 이 보는 어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게 피동접사예요. 그냥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말 피동접사에는 이렇게 이히, 리, 기 사용도 있지만 어지도 피동접사예요. 피동접사. 그 다음에 다는 어미죠. 네. 보세요. 중복됐죠? 네. 피동접사가. 예. 이와 어지가 중복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이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해야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죠. 특히 지식인들. 네.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동접사가 중복된 비문. 제가 동어 중복의 비문이 제일 심각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이런 거 써요. 검증, 되어진. 우리말 피동에는 되다 그러면 이미 피동이 돼요. 되다 하면 피동이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또 어지다가 중복됐죠. 검증되어진.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되어진 실력. 안 되죠.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실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문이 있는데 예문을 띄워볼까요? 네, 한번 띄워보시죠. 그렇죠. 자, 여기 검증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다음,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당해지는 손해가 이반 크지 않다. 이렇게까지 못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당해지는이 아니라 당하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당하는. 내일 아침이면 또 마음이 변해지겠구나.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변하겠구나. 그렇죠. 변하겠구나. 변하겠구나. 다음, 그것이 요즘 학생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다. 이 읽혀지는 이라는 피동도 많이 해요. 네, 이건 많이 써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기 어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희가 여기서는 피동접사예요. 이희, 리, 기, 우, 구, 추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뭐 외운 그다음에 사람도 있고 거지. 안 외운 사람도 있을 텐데 또 어지가 나오죠. 네. 중복이라 그겁니다. 중복. 그다음에 어미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 학생들에게 많이 뭘로 해야 되겠어요? 읽히는 책이다. 이렇게 고쳐내겠죠? 많이 읽히는 책이다. 여기에. 읽히는 책이다. 또 다음 예문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의 언어가 있어서 그거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피해도 보지만 우리가 중국어나 영어로부터 얻는 것도 꽤 있어요. 네.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려 합니다. 과연 이게 이제 비문을 취급하는데 시간을 갖다 해가지고 have time 뭐 그러는데 그냥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려 합니다. 여기에. 근데 과연 이런 걸 비문으로 쓸 수 있겠느냐? 외국어의 영향이 이제 커지면 네. 그게 또 이 나라의 언어로 네. 이 통용성을 갖게 되면 근데 아직은 이제 비문 취급합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려 합니다. 시간을 두고 그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겠습니다. 이것도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침몰과 함께 해가지고 영어에 with가 직역됐죠. 네. with 코리아 그러는데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그러면 세월호의 침몰로 인해를 안 써도 돼요. 세월호의 침몰로 수많은 익사자가 발생했다. 침몰로 인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는 여러 가지 뜻을 갖는데 이 원인의 뜻도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글쓰기에서 비문을 안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흔히 나타나는 비문의 사례들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 교재 받으신 분들 네. 이게 교재 없이 글쓰기는 진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교재 받으신 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반복해서 두세 번 더 들으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교재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6.25 때 아들을 잃은 후 그다지 인심이 후하던 그녀도 세태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직업상 이런 걸 보면 먼저 틀린 데부터 보여요.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고 문장 틀리고 부적절한 어휘 쓴 부분부터 그냥 눈에 딱 들어와요. 네. 이거 어디가 틀렸느냐? 그다지라는 부사가 있죠. 네, 그다지와 후하던. 그렇죠. 그러면 그다지라는 부사는 부정어하고만 호응해야 돼요. 이게 부정어하고만 호응하는 단어들이 그다지뿐만 아니라 뭐 별로 요즘 많이 틀리는데 사실은 전혀도 전혀도 부정어하고만 허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좀 검토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전혀를 다 긍정어와 호응시키는 그 문장들 몇 개를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혀 새롭다.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즘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 부정어하고 허용되는 단어로 뭐가 있습니까? 참아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아시죠? 네. 님의 침묵.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차마가 나오면 부정어가 호응돼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러한 시 같은 데에서 의도적으로 틀려서 강조나 표현의 효과를 더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일부러 틀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여러분들 글씨 아시죠? 네.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는 작은 길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을 밀풍에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옛 맹세는 여러분들 헷갈리죠? 맹서. 어느 게 맞냐? 원래는 맹서예요. 그런데 맹세라고 사람들이 많이 다 틀려. 이 많이 다 틀리는 비율이 높아지면 표준어로 인정돼요. 네.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이것은 소금이다. 이렇게 좀 속세에서 쓰는 소리다.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교재 문장을 보세요. 90년대에 들어 부쩍 늘어나는 차량은 굳이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절 귀향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자, 부쩍 늘어나는 차량은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부쩍 늘어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부쩍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차량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네. 차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저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많아. 그럼 그 중에서 저건 최근에 늘어난 거야. 최근에 늘어난 거야. 이렇게 확인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차량이라는 명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부쩍 늘어난 현상을 확인하는 거죠. 네. 따라서 90년대 들어 차량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은 이 바보 같은 글쓰기 강사들을 보면 이 것을 가급적이면 쓰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네. 그건 좋은 글쓰기의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어에서 이 것은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뭐 쓰지 말라고 그래. 영어에서, 중국어에서는 이게 the 해가지고, the라고 말하면 나죠. 이게 한국어 것만큼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 것은 많이 쓰는 게 언어지, 뭐, 그걸 의도적으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오지, 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것도 바보 같은 글쓰기 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비가 올 때도 있고, 안에서 봤을 때 비가 오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거지. 그때그때 따라 다른 거지. 무슨 표현은 가급적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엉터리지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 글을 안 써보고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가장 나쁜 영향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킨다. 주어가 뭐예요? 영향은이죠. 영향은 단절시킨다. 호응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또는 단절시킨다는 점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 전에 이거 나타날 때마다 얘기하겠습니다. 전. 이 표기입니다. 이 외국어 표기는 다름절로 하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체 하려고 텔레비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없어도 옛날에는 막 비전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 봤죠. 네. 그 다음에 장르가 맞아. 장르 이렇게 쓰는데 단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크리스찬 너무 어떻게 하려고 다 단모음으로 써요. 비전, 장르, 크리스찬, 심상찮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심상찮다. 만만찮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텔레비전. 자, 그 다음에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보다는 현재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어보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보다는
보다는 이것은 즐기기 위해서 보다는이 어색하죠.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즐기기 위해서 보다는과 호응되는 게 없으니까 이럴 때는 호응되는 것을 뒤에 넣든지 아니면 그 원래 호응을 불일치시키는 단어를 뒤에 것과 그러니까 A, B 두 개가 잘못됐으면 B를 고치든지 A를 고치든지 아무 쪽이나 고치면 되는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가정은 그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성의 함양, 과학, 사회적 덕목을 개발하는 터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성의 함양, 과학, 함양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덕목을 개발한다.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됐죠? 네. 자, 그러면 덕목을 개발하는 건 이건 말이 돼요. 말이 되죠? 네. 근데 함양을 개발해요? 안 되죠? 네. 이런 건 그 부당한 목적어의 공유의 비문인데 이름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서술어로 해줘야 돼요. 함양하고 덕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런 단어를 지적해서 설명하겠다는 말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이것도 이제 헛갈릴 때가 있죠. 네. 크게 보면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체로 이 개발은 이 무형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걸 개발이라고 하고 이 개발은 유형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개발이라고 하는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쪽으로 써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건 꼭 한쪽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대학은 형성된 심오한 진리탐구와 치밀한 과학적 정신을 배양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라는 것은 이제 도장에서 한자 갈고 닦는 장소죠. 네. 근데 갈고 닦는 장소인데 이걸 도장이라고 안 하고 도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절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스크리트, 인도어의 발음이 반영이 된 거예요. 불교 용어들은 대부분 그 산스크리트어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량이라고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거 사찰, 절을 얘기하고 이 도장이라고 하면 무엇을 갈고 닦는 장소, 태권도장, 합기도장 할 때 쓰는 말인데 자, 이것도 접속이 잘못된 비문이에요. 대학은 형성된 심오한 진리 탐구와 치밀한 과학적 정신을 배양하는 도장입니다. 그러면 탐구와하고 정신을 둘 다 목적어예요. 진리 탐구도 목적어고 와로 연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과학적 정신을 그러면 보세요. 여기 탐구 그러면 그다음에 정신 탐구와 정신을 배양하는 탐구를 배양하다. 자, 그러면 그렇죠. 정신을 배양하다는 말이 되겠죠. 네. 탐구를 배양하다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서술을 고쳐야죠. 어떻게 고칩니까? 대학은 그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치밀한 과학 정신을 배양하는 도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철수는 대학 입시에 대비해 날마다 적당한 운동과 체육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것도 운동과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런 문장 많이 써요, 여러분들. 운동과 이론을 공부해? 이론을 공부하는 건 말이 되죠. 네. 그럼 이거 운동하다 서술어로 바꿔가지고
젖소는 대학 입시에 대비해 날마다 적당한 운동을 하고 체육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교재. 국내에서도 에이즈는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에 불이 되어버린 지 오래전이며 따라서 에이즈를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들어있죠. 네. 우리가 이 쓸데없는 말들, 이걸 쓸데없는 문장을 최언, 쓸데없는 말을 최사라고 합니다. 씨알데없이 들어가는 거. 문장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들만 간절하게 쓸수록 좋은 문장인데요. 일단 발등에 불이 되어버린 지하고 오래 전, 이게 중복되죠. 네. 따라서 발등에 불이 되어버린 지 오래 전이며가 아니라 오래이며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치부하기 어렵다. 이게 간단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기레기가 아니라 미디어 기레기들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게 또 뭐 멋진 말인 줄 알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뭐하러 써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적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록 좋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버린 지 이것도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불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며 되어버린 지 오래이며 여기를 띄었었다 그겁니다. 제가 띄었었어요. 그럼 왜 띄었으냐? 당연히 되어는 동사고 버리는 보조동사고 지는 이게 명사, 의존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딱딱 이렇게 이제 뭐 품사가 구분이 되니까 띄어 쓰는 건데, 자 그러면 갈지 말지 망설여진다. 그럼 이 지도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붙였어요. 이건 가가 어간이고 리을지가 어미예요. 어간과 어미는 붙여 쓰잖아요. 동사와 형용사에서. 자, 그러면 언제는 띄어 쓰고 이 지를 언제는 붙여 쓰냐? 여러분 신문 같은 걸 보면 신문은 띄어 쓰기를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면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띄어 써야 할 것을 붙여 쓰면 그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문에서 붙여 써야 할 것을 띄어 쓰면 그건 기자가 정서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그 신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70% 이상의 한국 기자들이 갈지 말지 띄었습니다. 이거 띄었어요, 이거. 왜냐? 여기까지만 공부했거든.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틀리면 더 우습잖아요. 이런 건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여러분들 문법 실력을 좀 갖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되어 버린 할 때 버리다가 기본형이니까 버리까지가 어간이고 니은이 관형사랑 어미예요. 어미가 나왔다는 건 품사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미가 꼬리 밑자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띄어야 되지만 가는 어간이고 리을지가 어미니까 어간과 어미는 붙여 쓴다. 이건 어렵죠, 이렇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글쓰기를 가르칠 때 언제 띄어 쓰냐? 여기다가 조사를 붙일 수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되어버린 지가 오래다. 말 되죠? 네. 명사에는 조사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갈지가 말지가 말이 안 되죠? 네. 이럴 때는 붙여 쓴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조사를 붙여 써라. 네, 조사를 붙여보면 조사를 붙여서 말이 되면 그건 어미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의 어미가 아니라 명사니까 의존명사.
그건 따로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령적 언어에서는 낱말이나 문장이 사전적 의미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게 여러분 말을 하거나 글을 쓰실 때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뭐뭐 하는 것은 하고 시작하면 뒷감당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뭐 하는 것은 해놔버리면 보세요. 지금 여기도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고 것은을 먼저 이렇게 못 박아버렸죠. 네. 그러면 뒤처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지령적 언어에서는 낱말이나 문장이 사전적 의미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말이 안 되죠. 네.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뭐뭐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고치면 어찌해야 되냐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령적 언어에서는 낱말이나 문장의 사전적 의미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뭐뭐라는 점이다 그랬죠? 네. 자, 이런 것들도 그냥 학습을 시켜놓으세요. 이게 것은이라고 시작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문장을 끝낼 때 폭이 아주 좁아요. 대표적인 거 두 개예요. 뭐뭐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저는 문장 쓸 때 뭐뭐라는 저문을 먼저 쓸 때도 있고 저문을 먼저 쓰면 뭐뭐라는 것이다로 끝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내면 또 맞습니다. 뜻은 달라지지만. 그래서 것이라고 시작하면 뭐뭐라는 점이다.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이 끝난다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글 쓰는 속도가 다르겠죠. 네. 물론 정확도는 그 전에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알아도 돼요. 것은이라고 시작되면 뭐뭐라는 점이다.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을 끝내야 된다. 그럼 좀 편하겠죠, 여러분들. 뭐뭐라는 그러니까 것은으로 가급적이면 안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말하기 좋게 뭐뭐라는 것은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교재에 그것을 고려에 넣는다면 우리가 참는 것이 낫겠죠. 고려에 넣는다. 이런 것은 부정확한, 어색한 그 외국어 번역투인데 그냥 고려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모두 주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다. 좀 어색하죠? 네. 주선하겠습니다. 또는 주선할 예정입니다.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그 소방관은 생명을 무릅쓰고 불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출하였다. 여기서 지금 이제 무릅쓰고가 있어요. 무릅쓰고가 있는데 이 무릅쓰고는 생명과는 호응이 안 돼요. 생명을 무릅쓰는 게 아니라 뭘 무릅써요? 위험. 위험 또는 죽음이죠. 네. 뭐 죽음이라도 괜찮고 위험. 그러니까 무릅쓰는 것은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방관은 죽음을 무릅쓰고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호응을 시켜야 돼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는 것은 안 됩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는 말이 돼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이것과 상관없이 이 비읍받침입니다. 네. 꼭 이럴 때 비읍받침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언제는 피읍이고 언제는 비읍이냐? 이건 우리 신체에 무릎할 때는 피읍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사가 묻는다고 해요. 발음 어떻게 해요? 무릎이. 무릎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이걸 무릎이라고 발음 안 하잖아요. 평소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한 단어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 피읍에서 어느 것이 대표적인 의미입니까? 받침 중에서. 이게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휘에서는 대표적인 받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인터 넷이에요. 네. 이 시옷, 지읒, 치읒, 그 다음에 디귿,
티읕. 히읗. 예, 한국어에서는 이런 받침들이 발음이 그 단어까지만 할 때는 같이 나는 수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 보세요. 낫다가 있어요. 낫다, 낯을 가리다, 낫, 나치. 낫, 그 다음에 낫도 있죠?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쌍시옷도 있어요. 네. 낫다. 발음이 다 디귿으로 나잖아요. 이 중에서 이 시옷, 지읒, 치읒 중에서 대표는 시옷이고, 그 다음에 디귿, 티읒 중에서 대표는 디귿인데, 이걸 전체로 놓고 대표는 시옷입니다. 전체로 놓고 대표는 시옷이니까 인터넷 할 때 시옷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할 때 이걸 꼭 막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왜 이거 쓰지 말고 총대표는 시옷이다. 이런 단어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낫다, 뭐뭐보다 낫다, better than의 뜻이 아닙니까? better than. 그 다음에 not 하면 이건 daytime, 네. 밤과 낮. not 하면 face, 얼굴, 낯을 가리다. 이 not 하면 나닥, 낫악이 나닥이 돼가지고 이게 나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락으로. 낫악, 나락, 나닥, 나락이 되는데 이렇게 모음 사이에서 디귿이 리을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유음화라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런 거. 저런 게 있구나 하고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낫은 이건 each other. 낱낱이. 네. each other 뜻 아닙니까? 이건 낳다. 알을 낳다. 네. 이건 뭡니까? finish.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붙이고 나서 아줌마 여기 났어요. 그러잖아요. 끝났다고. 네, 끝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대표되는 받침은 시옷, 아니면 비읍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에게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고쳐야죠. 그냥 이걸 또 가지고 뭐 이해가 가? 그러면 내 가요. 가기는 뭘 가. 그럴 때 맞게 하려면 내 와요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맞춤법. 이 안을 보세요. 안 된다를 이걸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잘 쓰려고 했는데 틀려. 자, 이게 보세요. 안과 안의 차이. 이 안은 니의 준말이고 이 안은 니 하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보면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안 된다는 아니 된다. 아니 하 된다 말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지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가지 아니하고 말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하고로 말이 되면 히읗을 넣는 거고 아니하를 해서 만일로 안 되고 그냥 아니의 뜻이면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안은 띄어 쓰는 겁니다. 여기 안 부사예요. 안 된다. 아니 된다니까. 이것도 고치기 바랍니다. 잘 틀리더라고요. 무정은 이광소의 작품인데 우리나라 신문학기의 선구자임이 분명하다. 선구자임이 분명하다. 누가? 이광수가 그렇죠? 이런 건 아주 낡은 문학관이에요. 무슨 뭐 신문학이 따로 있고 선구자가 따로 있고 아주 낡은 문학사. 옛날 구닥다리 그 문학자들이 주장하던 거죠. 특히 서울대학교 출신 그 백철이라는 사람, 서울대학교 교수하던 이런 건 바보 같은 진술인데 어쨌든 이광수 선구자임이 분명하다라는 이 서술어에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무정은 이광수의 작품인데 그는 뭐 우리나라 신문학계의 선구자다. 선구자라고 한다. 선구자라고 옛날에는 그랬다. 뭐 정도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족성 N은
기본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 두 가지로 성립된다. N은이라는 이 조사, 이 조사가 말입니다. 조사는 한국어를 어렵게 만드는 이 품사이자 한국어를 다양하게, 한국어를 정교하게 만드는 품사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가치 있는 품사인데 이 한국어의 큰 특징입니다. 조사가. 그러니까 이 조사를 잘못 쓰면 비문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민족성 N을 민족성 은으로 고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민족성은 기본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 두 가지로 성립된다 그랬는데 이 조사가 이제 그 한국어의 큰 특징이니까 조사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최후 단계가 조사에 있다고 보면 돼요. 아주 어려워요, 이게 조사가. 미묘한. 일단, 크게 보면 조사는 문장의 성분을 결정짓는 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쉬워. 예를 들어서, 그 아빠가 할 때 가는 아빠를 주어로 만드니까 주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아빠를 하면 아빠를 목적으로 만드니까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네. 서술격 조사 이다도 있고 이건 쉬워. 그냥 접속 조사는 이건 뭐 와하고 과야. 영어의 and. 뭐 톰과 제리 할 때 과. 앞에 자음 있으면 과. 영수와 철수 하면 앞에 자음이 없으면 와가 돼. 이건 쉬워요. 이 한국어 조사의 묘미는 보조사에 있습니다. 보조사에 참 어렵습니다. 뭐 보조사 뭐 은, 는, 도, 만, 마다, 조차, 부터, 까지, 니은커녕, 니을망정 이렇게 이제 보조사들인데 이게 아주 미묘한 뜻의 차이를 나타내요. 은는 차이 대조, 도는 동일 또는 감탄. 너도 간다, 빨리도 간다. 동일 또는 감탄이죠. 만은 단독 한정. 너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물은 좋다. 인물은 훤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럼 뭐 인물은 훤하네. 인물은 좋다. 그런데 뜻이 다 달라요, 이게. 인물만 좋다. 이건 이것보다 좀 더 강한, 약간 부정적이야. 네. 넥타이를 새로 메고 나왔는데 넥타이는 좋네. 딱 이러네. 약간 그죠? 그런데 넥타이만 좋네. 이건 더 심하죠. 네. 뜻의 차이가 있다 그겁니다. 이런 미묘한 뜻의 차이가 제대로 구사하면 아주 한국어가 다양해지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소설가 내가 보기엔 김동리예요. 조사를 정말 잘 씁니다. 인물만 좋다. 근데 이제 인물만 나쁘다. 좀 못생겨서 그렇지 사람은 훌륭하다. 근데 인물도 최고는 이제 인물도 좋다. 이게 이제 최상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조사는 만하고 도만 쓰인 셈이에요. 네. 만하고 도만 쓰였는데 뜻이 얼마나 이게. 보세요. 인물은 좋다. 인물만 좋다. 이 두 개, 은하고 만. 이건 그 사람이 이걸 이제 한자 수문으로 쓰면 겉만 멀쩡하다 해가지고 외화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엔 내빈이라는 뜻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외화 내빈하다. 그러면 인물만 나쁘다. 인물만 나쁘다.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왜요 내가 가다. 같은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그 뜻을 네. 구별하면 왜요 내가 가다. 뭐 겉은 좀 그렇지만 속이 좀. 이건 뭐 인물도 좋다는 이건 뭐 성격도 완벽하지. 좋고 인격도 좋고 생김새도 좋다니까 인물도 좋다. 이건 이제 금상첨화죠. 네. 비단 옷 위에 꽃을 달았다. 이 금상첨화라는 말은 여러분들 춘추전국시대 다음에 그 초안지에서 그 함양을 점령한 이 항우가 하는 말인데 고향으로 가겠다니까 왜 고향에 가냐 함양에 있으려니까 내가 고향에 가야지 꽃을 달고 그럼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항우의 결정적 실수죠. 이 수도를 버리는 것은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쟁에서. 금상첨화 이렇게 돼요. 제일 나쁜 것은 뭐예요? 인물도 나쁘다. 나쁘다죠. 예. 이건 벌써 여기에는 성격, 인격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도 도라는 조사를 쓰니까 이건 성격도 나쁘고 인물도 나쁘다. 설상가상. 설상가상이다. 그렇죠. 예. To make matters worse 해가지고. 자, 이렇게 조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한국어는 아주 보이지 않는 다양한 뜻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조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자, 사람들은 그것이 선수들보다 관종의 책임이 훨씬 큰 사건이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게 우리말에는 지금 라고가 있고 고가 있죠? 네. 이거 라고는 직접 인용이에요. 그리고 고는 간접 인용인데 그럼 어느 게 직접 인용이고 어느 게 간접 인용이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인용 부호가 붙으면 직접 인용이고 네. 인용 부호가 안 붙으면 간접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훨씬 큰 사건이었다고 이건 간접 인용이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 간접 인용일 때는 고라고 해야 되죠. 자, 사람들은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에 빠질 위험을 늘 경계해야 한다. 이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이건 편견, 부적절한 이 편견을 독선으로 고쳐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 나온 김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뭘 좀 틀리더라도 좀 간단하게 쓰려고 하다가 틀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오히려 틀리는데 더 복잡하게 써. 이거 올바른이죠. 기본형이 올바르다고. 이건 기본형은 옳다. 기본형이 달라요. 올바르다. 옳다 할 때 히읗 받침이 일로 가가지고 히읗과 디귿이 합해져가지고 타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다가 기본형이니까 이건 옳다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올바른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를 많이 틀리시대요. 보니까 네, 올바른. 올바르다 할 때는 이거. 옳다 할 때는 이거. 그러니까 맞춤법을 틀더라도 방금 얘기했듯이 뭐 지가 좀 잘 아는 듯이 보이려고 복잡하게 썼는데 그게 더 틀리면 그게 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웃음의 대상. 예를 들어 나는 너의 구두를 닦아주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구두를 닦아주고 싶어. 야, 닦아주고 싶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물리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물리치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배들은 기강을 확립하여 질서와 위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서 위계를 분명히 한다는 말이 되지만 질서를 분명히 한다는 말이 안 되니까 질서를 바로잡고 아까 나왔던 문장하고 비슷한 비문입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보세요. 할아버지께서 내일 시골로 내려오시랍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시골로 내려오시랍니다. 이 시. 시로 높였단 말이야. 네. 이 시는 이건 주체 높임.
시골로 내려오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내려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제1 높임이 할아버지고 제2 높임이 아버지니까 제2 높임은 제1 높임 앞에서 높이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께서 내려오시랍니다가 아니라 오라십니다. 또는 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높이법 중에서 보세요. 계시다, 모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또는 잡숫다. 자, 이런 단어들을 보세요. 이런 단어들은 게다에다가 시를 붙인 게 아니야. 게다란 단어 없잖아. 네. 모다 없지, 주무다 없지, 잡수다 없지. 네. 이렇게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 계단한 단어가 없이 직접 그냥 한 방에 높여버렸잖아요. 네. 이런 건 제1 높임에다 맞추는 거예요. 제1 높임에다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더른의 말씀이 계실 때에는 모름지기 경청해야 하는 것이다. 자, 우더른의 말씀이 계실 때에는 해서 여기서 제1 높임은 우더른이고 제2 높임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계시다 같은 말들은 우더른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말씀이는 어떻게 높이느냐? 제2 높임. 여기서 말씀이도 높임의 대상이에요. 네. 우더름의 말씀이 있으실 때에는 할 때 시로 높여야지 이렇게 그 원 제1 높임 전용 단어로 높여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근데 쓸데없이 그 막 겸양이 지나친 말들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공 비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과공은 비례하다. 지나친 공손함은 얘가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막 저희 나라 뭐 그렇게 뭐 계시다 막 이렇게 무조건 높여서 쓰는 게 무슨 좋은 표현인 줄 알고 언어는 정확하게 써야죠. 자, 아빠는 출장 가셨고 엄마는 설거지 하신다. 여러분 출장 갔다고 설거지 한다고 의미가 대등되지 않죠. 이렇게 대등되지 않는 것을 계속 고할 때 이제 고 같은 우리가 어미를 대등적 연결음이라고 하는데 맘먹어야 돼요. 네. 문장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맘먹어야지. 출장 갔다 하고 설거지하고 대등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건 이 대등적 연결음을 안 써야 돼요. 아빠가 이제 출장 가셨는데 지금 엄마는 뭐 이제 설거지를 하신다. 뭐뭐 하는데 이렇게 고나 며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대등 안 되는 것을. 자,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것은 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청소년들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나의 사상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표출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왔다 이 뜻이니까 나의 사상이 그 밖으로를 제거해야죠. 나의 사상이 표출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애매문인데 이런 거 우리가 논리적 오류를 배울 때 나옵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사람이 많은 도시를 여기서 많은 도시가 사람이 많은 도시가 사람이 많은 도시 many cities인가 아니면 사람이 많은 인구가 많은인가 불명확하죠. 이럴 때는 쉼표를 가지고 many cities를 만들려면 사람이 하고 쉼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하려면 사람이 많은 하고 쉼표를 해야 돼요. 또 보면 쉼표를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런 바보 같은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지만 구별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쉼표를 써줘야지 의미 전달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말에 지금 이 고유어라는 거. 무슨 고유어를 사용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애국자인 줄 알아요? 또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말에는 고유어도 있고 외래어도 외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외래어 중에서는 이 한자어는 우리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어예요. 근데 요즘 무슨 뭐 이호덕 씨라든지 또는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무슨 백기환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뭐 그냥 무조건 이 한자어를 안 쓰는 게 미덕인 줄 아는데 그런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한자어를 풍성하게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 쓰는 사람들이 라틴어 같은 거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영어에는 아주 많은 외국어가 들어와 있어요. 언어라는 건 풍부해야 돼요. 물론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막 지나치게 막 무슨 뭐 공급 부족이다 하면 될 거 가지고 막 쇼티지가 난다 평가하다가 안 돼.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건 안 되지만 외래어를 쓸 때는 외래어는 국어예요. 근데 특히 이거 그 사람들은 고유어가 한자어니까 토박이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건 지나쳐요. 고유어란 말이 어때서?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우리말. 예를 들어서 음식이란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뭐 먹거리, 먹을거리 뭐예요 대관절?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쪽이에요. 쪽. 이 쪽은 일단 고유어만을 고집하면 이 하나의 단어가 너무 많은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갖는 걸 뭐라고 해요? 다음이요. 다의어라고 하죠. 다의어. 네. 이 다의어가 많으면 별로 안 좋아요. 다의어가 많으면 안 좋고 어휘가 많아야 돼요. 그 언어가 발달하려면 근데 여러분 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뜻이 있습니까? 얼굴. 일단 뭐 쪽팔린다 할 때 얼굴 그 다음에 쪽빛 해가지고 짙은 남빛 그 다음에 뭐 동쪽 할 때 쪽 방향 그쵸? 그 다음에 뭐 쪼가리 할 때 일부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에 페이지의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페이지를 다 쪽으로 쓰는데 난 그거 반대합니다. 그냥 페이지 이럴 때는 그냥 페이지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면이라고 해도 돼요. 한자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그 고유어를 쓰는 것이 마치 민족 정신의 발현인 양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유어를 비롯한 우리말이고 영어 발음이나 철자가 틀리는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말 맞춤법이나 발음을 틀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